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포럼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정원 사장님 경제 전망 아침에 우리 조찬 포럼 있는 거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경제 전망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하던 이야기니까 준비를 하고 어제 오후에 생각을 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는 올해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슬라이드를 좀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큰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평소에 자주 뵙지 못하던 선배님들 그리고 또 존경하시는 또 우리 여러분들 한자리에 뵐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직면하고 있는 것은 큰 이슈로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이 대부분 다 작년에서 올해 걸쳐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게 압박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험들입니다. 그게 중동에서도 있고 동북아시아도 있고, 이게 또 올해 경제 향방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 추세는 있지만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대국가, 이 거대 국가들의 경제 향방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적인 이슈인데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도 그렇고 또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여러 기후 분야도 그렇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건설하시는 분한테도 큰 과제가 되고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그림으로 좀 보고 우리 경제 전망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작년에 바뀐 북한입니다. 이 북한이 지금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도 정보가 잘 없다 보니까 국정원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들 정보에 거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는 북한 핵을 비핵화해서 북한을 삼천으로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비핵화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나서 물 건너간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핵연료를 만드는 단계만 하더라도 그거는 외부에서 관측이 가능하고 파괴가 가능하고 하지만은 이게 이미 우리 아니면 농축을 시작한 단계에 들어가면 곳곳에 어디 숨겨놨는지도 모르고 찾아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제거는 이미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봅니다. 국방장관이 우리 국민들 안전시키려고 우리가 1000km짜리 미사일을 수천 기를 수백 기를 만들어서 원점 타격을 하고 징후가 이점 타격한다고 이제 국민들 기만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일에 실리는 탄두는 500k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F-16에 실리는 게 한 2000kg 가까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4분의 1도 안 되는 가지고 지금 지하 몇십 미터 밑에 있는 벙커 그 시설을 파괴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는 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미국도 알고 있고 지금 새로운 정부도 아마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시진핑이죠. 중국은 한번 시작하면 임기가 10년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시진핑이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하는 게 아마 우리 동북아 경제와 지정학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아베입니다. 아베 신조가 얼마나 갈지는 일본의 정치적인 지형을 보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일본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일본의 돈을 찍어서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까지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거는 뭐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독약을 마시는 거와 마찬가지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건지,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 수출 바로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율이 지금 뭐 엔화하고 원화하고 환율이 뭐 급변동하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이제 얼마만큼 미국 경제를 빨리 이렇게 세울 건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 동북아시아의 문제, 미국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경제를 탄탄하게 잘 이끌어갈 건가 하는 이 리더십의 변화가 아마 우리 경제의 큰 변수 중에 하나라,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란 또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뭐 핵연료를 얻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자신만만했죠. 이제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농축, 뭐 농축 뭐 20% 이상의 고농축으로 간다든가 뭐 이 레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친다. 언제든지 폭격을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란이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리기 시작해서 우라는 농축을 시작하면서는 이 문제, 이란 문제도 굉장히 이제 해결이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나눠져 있고, 뭐 이제 전문가들이 의하면 한 사이트에 한 서너 군데 사이트가 주 사이트 같은데, 그거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비행기를 다 뜨기는 뭐 굉장히 어렵지 않냐.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서 그런 작전을 쓰기는 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걸 넘었으면 다시라도 폭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 만약에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올해 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큰 변화가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원유 수송 통로에 뭐 차질이 생기고, 원유 가격이 지금은 뭐 100불 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예전에 150불 뭐 넘어서는 거는 순식간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은 이제 해결 단계에 있지만 시리아가 거의 뭐 마지막에 다다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는 부지불식간에 중동의 지형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중동이 한 쿠웨이트 시작으로 한 15년 전에 뭐 이미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 민주화 뭐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쿠웨이트 이라크 전쟁하고 그 시기부터 시작하면 중동 지역의 지역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이 이슬람이 거의 다 정리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인데 이란만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다 정리됐고, 이제 쿠웨이트, 이라크 다 정리되고, 이제 남은 이란 정도.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에 중동의 지형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시리아에 좀 남아있고, 이란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의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또 북한까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생각그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뭐 전면전으로 가지 않더라도 뭐 국지전도 언제든지 서로가 아베와 시진핑의 새로운 리더십이 조정이 잘 안 되면 그런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표지 모델인데, 요 밑에 그 거북이가 Could China and Japan really go to war over this? 했더니 밑에 sadly yes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생각과 열도를 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동북아시아 아까 이야기한 핵무기, 과연 우리 한반도가 뉴클리어 프리존이 가능하냐? 거의 뭐 이제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있는 걸 자꾸 없다고 하고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있는 걸 어떻게 없앨 거냐, 아니면 뭐 확산을 방지할 거냐, 뭐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계 경제인데요. 이제 주도 국가들의 경제인데,
뭐 유로존이 17개 국가가 묶여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는데 그 중에 뭐 지금 빠져 있는 조그만 보트가 그리스 같은데 그리스가 문제가 생겨서 건질라고 그러다가 지금 유로존 전체가 무너지려고 하는 게 지금 유럽의 뭐 형상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유럽의 앞으로 향방은 누구 손에 달려 있냐? 이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메르켈 손에 달려 있는데 이 독일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마 제일 키 같습니다. 물론 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같이 가겠지만 독일에 걸리는데 이 그림이 재밌는 게 그 지금 보고 있는 보고서가 How to Break Up the Euro. 야, 유로를 이거 어떻게 부시나 말까 하는 비밀 보고서를 보고 있고 그 밑에 메모지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재밌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갖고 있는데 어디를 갖고 있냐면 아테네, 리스본,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가려고 비행기표를 사놓고 있는데 갑자기 메모가 들어왔어요. 노란 메모지가 들어왔는데 그 메모지 야 이태리가 급하니까 빨리 와라. 그게 뭐 유럽의 형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밑에 남유럽 4개국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있고 지금 이태리의 선거가 곧 옵니다. 그 선거가 와서 만약에 예전에 그 베스크로니 수상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 뭐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장이 또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뭐 파산에 들어간 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가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경제 80년 동안에 대공황 이후로 한 6번 정도의 경제 위기를 겪는데 그 중에 제일 심했던 게 대공황이었어요. 1929년이었는데 근데 대공황이 한 4년 만에 원래 원상대로 경제 규모가 복구가 됐었는데 요번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거보다 깊이는 깊지 않았는데 길이는 지금 48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따 뭐 보시겠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재뜸에서 일어나고 있고 슬슬 틀고 원래 그 위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데요. 미국하고 G2의 어깨를 겨루고 있는 그 중국인데 중국을 보는 눈은 이 흥성한 아시바를 보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뭘 성장하고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언제 혹시 뭐 거푸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사실 걱정하는 게 중국을 보는 딱 눈이고 그림 한 장으로 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성장을 뭐 어렵지만은 그런대로 완전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 8% 성장은 필요하다면 내수를 살려서라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2위 자리를 내놓고 3위로 내려앉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이 거대한 일본 국가가 내려막기를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떨어지진 않습니다. 열심히 막고 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 이미 23년째 내려막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본을 잃어버린 10년 하다가 잃어버린 15년 하다가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떨어지느냐? 지수상으로는 1990년도 4월 달쯤에 피크를 찍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피크 때 일본의 주가 지수가 니케이 225인데 225인데 38,00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할 것 같습니까? 13,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날라간 거죠? 3분의 2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은 거의 그때 대비해서 한 35%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지난 23년 동안의 경제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위에 상봉을 그리면서 떨어졌는데 첫 번째 피크가 왔던 게 1994년입니다. 그러면서 한 98년 정도 돼서는 일본의 노령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게 한 1998년 언저리입니다.
사실은 일본은 그때부터 성장 동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내려가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회복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다시 되살려내기는 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우리나라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가 언제 피크를 찍고 내려가느냐면 2016년이면 우리가 피크입니다. 지금의 출산율이 뭐 획기적으로 바뀐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2016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그리고 우리가 고령사회로 들어가는 게 65세 인구가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성장을 한번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5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동력을 넣기가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열린 경제라 뭐 우리 내부에서 모델라는 걸 외부에서 갖고 오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으로 보면 그때가 피크를 찍고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저 고성장을 통해서 선진국에 우리가 든든히 들어설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다. 그렇게 봅니다. 일본은 1990년도에 피크를 찍을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4만 불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피크 찍을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가면 얼마나 2016년 되면 아마 잘 가면 3만 불 언저리에 갈 겁니다. 근데 우리 그때부터 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꼭대기에서 내려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서 2018년 되면 우리나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생산을 하지 않고 부양을 받아야 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 구조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그 노령 세대를 뒷받침해야 될 그 비율이 뭐 급속도로 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복지 패키지, 지금 우리 사람들이 복지를 늘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복지 패키지가 뭐 유럽의 국가들에 비하면 뭐 형편없이 모자라고 아직도 우리 정부 예산에서 복지 비용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요 지금 도입한 패키지만 그냥 가지고 가더라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우리한테 오는 부담은 바로 그 유럽 국가만큼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계속 내려간다면 우리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하는 건데 그 조금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산업의 변화 중에서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는 아마 이런 이제 이게 우리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 계시는 건설 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다 연관이 될 텐데요. 요즘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제3의 제조업 혁명입니다. 이제 제조업이 예전에는 뭐 제조업 자체가 대량 생산에 뭐 하던 공장이었다고 하면 이게 지금 ICT와 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창조경제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조경제도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3의 제조업혁명의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는데 전체가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여튼 제조업에 우리 기존 제조업에 새로운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런 뭐 발표를 어떻게 제가 신문에서 본 게 있는데 자동차의 그 모형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겠다. 요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3D 프린터가 뭐 잉크하고 종이가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말은 프린터지만 사실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새롭게 되고 있는 그게 이제 뭐 이제 새로운 제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다시피 책상에 앉아서 이런 ICT와 연결된 제조업이 새로운 장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 큰 지역력, 지리적인 변화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아시아의 공장이다. 그래서 팩토리 아시아 이렇게 해서 세계 공장들이 중국에서 한 임금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다 물건을 만들고 그게 또 다시 세계로 수출되기도 하고 했는 게 지난 20년이고 사실 그 덕분에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것도 거기에 뭐 큰 혜택을 받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헤이데이가 maybe ending soon이라고 뭐 곧 끝날 것 같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중국의 인건비나 이게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제조 비용 경쟁력 인덱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원가 경쟁력이 어떻게 되냐를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중국에 가면 미국이 한 85 정도밖에 안 돼서 나가서 만들어 갖고 들어오면 이익이 되는 식인데 지금 그게 올라와서 거의 100에 가깝게 목에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미국에 가면 요즘은 중국,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럴 때 나갔던 아웃소싱 나갔던 그 공장들이 리쇼링이라고 해서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하는 게 뭐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고 텍스 베네핏 주고 해서 지금 막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이제 곧 뭐 우리한테도 다가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아베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고 우리도 지금 유턴하는 기업을 어떻게 잘 유치할 건가를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홍석우 장관이 뭐 지식경제부에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아마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중국이 그 공장으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생겨나고 있는 그런 뭐 이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기술 발달인데요. 뭐 기술 발달은 뭐 이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 한 예지만 기술 발달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우리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지금 아마 안경에 붙어 있는 카메라 같아요. 이제 보는 대로 찍히는 이야기인데 그것 뭐 상용화될 거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한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일가스 미국에서의 세일가스가 바로 이런 R&D의 결과입니다. 세일가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게 한 3년 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켜 예전에는 그 기술상으로 들어가서 샌드를 뽑아내서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고 그 샌드를 뽑아내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천공을 해서 유전까지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관이 들어가서 모래를 뽑아내서 거기서 이제 지금 세일가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미국이 지난 한 40년 동안에 R&D 규모로 다 세계 다른 나라에 몇 배나 많은 어마어마한 R&D를 쏟아부은 게 지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상용화된 그런 상태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예를 100대면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투자해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90, 100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 수도 없이 쌓여 있다는 게 미국이.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씩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세일가스가 나오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세일가스가 나와서 그 내추럴 가스가 단위당 13불 하던 걸 3불까지 떨어뜨려요. 그걸 3불을 떨어뜨리니까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체 연료로서는 쓸 수 있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쭉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또다시 한 단계 나가는 석유 관련 화학제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아마 기억해보면 금방 알 텐데 예전엔 석유 가격이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에서 텍사스 중진류가 항상 두바이보다 한 10불 정도 비쌌었죠. 아마 석유 가격을 조금 눈여겨본 사람 아마 다 기억할 텐데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가 한 두바이보다 한 10불 정도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두바이가 텍사스 중진유보다 10불이 비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대체 연료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옛날에 수입품으로 되어 있던 석유화학 관련 제품이 이제는 수출품으로 바뀝니다. 산업 전체를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의 기술 발달, 지금까지 퍼부어 놓은 그 R&D가 하나씩 상용화되어 나오면서 산업의 틀을 바꾸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아마도 중동의 석유 의존도를 전 세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세일가스를 원래는 기술과 세일가스를 해외로 유출하지 않고 당분간 가자는 게 미국의 결정이었는데 아마 의회에서 그걸 바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쪽 시애틀 쪽하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수출 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일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매장량이 뭐 미국만 많은 게 아니라 중국, 호주 이런 데도 매장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람들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은 수출을 안 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렇지만은 잠재적으로 그게 빠져나가면서 중동에 지금 의존도가 높고 계속 올라가는 석유 가격을 좀 진정시키고 뭐 에너지원이 바뀌면 전체가 산업이 바뀌니까 그런 시도를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대한 상의에서 우리 뭐 오바마 대통령 되고 나서 몇 사절단을 만들어서 가서 뭐 의회 사람들도 만나고 갔었는데 그때 가서 다음 기술은 뭐냐 그랬더니 다음 기술 100에 가까운 기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력 수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마 우리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에 케이블을 가지고 전기를 쏜다는 거죠. 케이블 없이. 그 기술이 거의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그 기술이 단순히 그런 육상에서의 전기 수송의 변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우주에서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직집해서 그 우주에서 지상으로 쏠 때까지 가면 이 에너지의 큰 변화가 올 수가 있다. 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기술. 그러니까 지금은 전력을 AC 이 지금 그 배터리를 저장하는 기술이 뭐 없어서 우리가 항상 문제 생기고 뭐 심야 전기도 쓰고 하는데 그 저장 기술이 획기적으로 바뀌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다. 그런 하여튼 그런 기술의 발달이 뭐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산업을 바꾸고 있어서 뭐 우리 건설 산업에도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에너지 분야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에너지하고 연관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한 35% 이상을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원자력 에너지가 뭐 깨끗하고 싼 에너지로 우리가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한번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체르노빌이다 뭐 일본에 뭐 사고가 나오면서 우리가 느낀 건 이게 싸고 뭐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위험하고 비싼 에너지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라이프 타임으로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게 뭐 100년 관리해라가 아니라 뭐 라이프 타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코스트 면에서 도저히 뭐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독일 같은 데는 지금 뭐 뉴클리어 플랜트를 전체를 다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다 뭐 크로즈 하겠다는 이야기고 일본도 지금 잠정적으로는 다 크로즈 해놨는데 뭐 원체 수급 문제 때문에 일부 좀 풀자 뭐 이런 이야기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위험성과 코스트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에너지원을 뭘로 사용할 거냐?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어떤 걸 할 거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면 그 다음에 산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 단계에 들어왔지만 수소차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산업이 전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이 올 거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산업의 변화.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라디오에서 잠깐 들었는데 이게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예전에 몇만 년 전에 냉동돼 있던 바이러스가 이게 녹으면서 살아나서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뭐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는 녹으면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녹으면서 예전에 접근 불가능했던 지역의 자원 개발이 뭐 뉴 프론티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그쪽의 개발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쪽은 북극 항로도 열리고 뭐 이런 접근로가 좋아지는 건 있는데, 그 대신 이걸로 인한 재해가 또 만만치 않죠. 기후변화 뭐 이런 거가 우리 산업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큰 이야기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오늘 주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좀 지금부터는 좀 건조한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고. 보시죠. 뭐 세계 경제 환경 중에 미국 경제 보기 전에 잠깐 우리 지금 세계 경제가 지난 한 뭐 20년 흘러온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고 노란 선이 개도국들의 성장률이고 밑에 청색이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대체로 세계가 한 90년대, 1990년대부터 개방화되면서 단일 시장화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면 그 초기 단계만 해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각기 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가 올 때쯤 1997년도 정도 와서는 세계 경제가 동조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의 동조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죠. 그러니까 한번 요 앞에 시기네. 요 앞에. 그러니까 세계 한 지역에 충격이 가해지면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서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경기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시기가 어디냐면 2001년대 9.11 테러 났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테러가 나서 세계가 여행객이나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갑자기 전체가 다 침체를 겪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미국의 테러가 났는 게 다른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은 경제가 개방되어 있으면서 그 영향은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우리가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전 세계가 어느 날 할 것 없이 다 침체 국면을 겪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동조화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리고 또 이제 회복될 때도 서로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한 4년 동안 세계 경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골디락스 시대라고 우리가 명하는 2000년대 초반처럼 그렇게 고도 성장은 아니겠지만 좀 저성장이지만 견조한 성장을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그런 안정적인 저성장 시대로 들어갈 것 같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한번 보시면 미국 경제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조금씩 회복 기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10% 넘던 실업률이 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대체로 한 8%를 불황의 뭐 이런 바로메터라고 보면 뭐 회복기로 들어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성장률도 한 2%대로 들어와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 침체 원인이 됐던 주택 경기가 꾸준하게 그렇게 빨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주택 가격 지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게 뭐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발표된 거는 신규 주택 판매가 거의 뭐 지난 한 14년 만에 제일 많이 늘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하여튼 주택 경기는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소비가 거의 뭐 60%를 넘어서 한 65% 가까이 GDP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도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회복되는 그런 기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뭐 오바마 정부에 굉장히 강하게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은 또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경기가 갑자기 재정 절벽이 생기니까 조정을 하자 해서 뭐 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 절벽을 피하자는 소리는 지금 단기에 오는 위기를 조금 좀 순화시키자는 거고, 오바마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재정을 긴축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국가 부채를 좀 줄여가자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의회에서도 서로 뭐 열심히 타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오늘이 거의 자동 뭐 절감 뭐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태로는 뭐 오바마 쪽에서는 그대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인데요. 중국은 사실은 작년 3, 4분기에 7.4%까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는 정부의 개입이 좀 가능하고 해서 아마 투자를 좀 늘리고 하면서 4, 4분기에 7.9까지 올려놓은 것 같아서 올해는 8%대로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지표로 보더라도 제조업이나 뭐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끝이 좀 이렇게 뭐 3, 4분기 이후로 좀 꺾여서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회복 기조로 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려웠던 거는 사실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수출이 어려워서 중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뭐 20% 넘는 성장에서 거의 뭐 마이너스 뭐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사실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뭐 수출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중국이 꺾여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래프에는 없으면 수출이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진핑 정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예전에 후진타오 시대에 수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에서 좀 내수로 성장을 좀 바꾸자는 게 아마 시진핑이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놓는 정책들도 대부분 보면 경제 성장을 하지만은 뭐 내부에 국내 경제를 좀 살려갖고 안정적으로 가자는 게 대부분 생각인 것 같고, 뭐 그렇게 또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정책 기조를 갖고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인데요. 유럽은 우리 생각에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혹시 뭐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남부 유럽 국가는 올해도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리스, 뭐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이 다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고, 단지 중북부에 있는 뭐 프랑스, 독일, 뭐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플러스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유럽은 거의 뭐 0%에 가까운 성장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럽이 계속 어려운 거는 이 부채 뭐 비율이 높고 재정이 어려운 게 다들 뭐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묶이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죠. 각 나라가 국가 부채를 GDP 대비 60% 이상 갖고 가지 말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해가 적자를 낼 수 있지만 한 해의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상은 내지 말자. 그게 두 가지 약속인데 두 가지 약속이 다 깨졌어요.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60%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한 60% 가깝게 줄이는 게 이 나라들의 대표적인 지금 다들 정책입니다. 그런데 재정 긴축의 목표를 지금 다들 정해놓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보시는 표처럼 2013년 중에도 이 2% 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프랑스도 3에 목이 걸려 있는 상태고, 스페인, 그리스, 뭐 포르투갈 다 재정 적자를 3% 마이너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럼 3% 안으로 들어오냐? 지금 2014년 정도, 내년 정도 돼야 적자지만은 그나마 3%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자기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재정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재정을 긴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살리고자 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힘듭니다. 재정 적자를 내면서 긴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뭐 연금 주던 것도 줄여야 되고 공무원도 좀 줄여야 되고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유럽에서 오는 뭐 뉴스 중에서 혹시 이제 불안하게 할 뉴스가 있습니다. 한 4월 달 정도 되면 이태리와 스페인의 국채 만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이때. 그래서 혹시 이때 가서 뭐 이태리 선거 후에 우리는 구조조정 못한다, 뭐 긴축 못한다 그러면 뭐 국제사회에서 국채 리볼빙 되는 걸 잘 안 해주고 해서 혹시 또 유럽에서 나쁜 뉴스가 오면서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또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이슈가 7월 달쯤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7월 8월에 보면 이게 스페인과 이태리가 또 돌아오는 부채가 많습니다. 이때. 그래서 유럽에서 올해도 한두 차례 이런 뭐 환율과 관련해서 자본시장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보시다시피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빨간 선이 경제 성장률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들쑥날쑥 하면서 가고 있어서 아직은 일본의 회복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나 동행지수가 모두 지금 100m를 아직은 헤매고 있어서 일본 경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석유 가격은 지금은 100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가해지면 이 유가는 전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망이 금방 급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정리를 해보면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한 1.5% 정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은 한 3.6, 개도국들이 한 5.6. 우리 외우기 쉽게 하려면 뭐 5.6, 3.6, 1.6 이렇게 외우기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평균하고 개도국 선진국들이 한 2% 갭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특이한 거는 중국이 한 8% 정도, 인도가 한 6%, 브라질이 한 4%, 뭐 그게 특이하고 그 다음에는 뭐 크게 그렇게 작년하고 변화는 없는, 그러니까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한번 보시면 요거는 막대 그래프 위에 까만 선이 우리나라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지나오는 코스인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한 3, 4분기 이래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일본 그림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비탈길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라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경제 성장률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축을 0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마이너스 기여를 하는 분야고 위는 플러스 기여를 하는 분야인데요. 보시면 건설 부분 한번 보십시오. 건설 투자. 건설 투자가 청색인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부분. 건설하고 설비 투자 두 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3년째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올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GDP의 거의 한 13%까지 차지하는 큰 부분인데 그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2년 경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2년 경제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뭐 저성장에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몇 퍼센트 성장했냐면 2% 뭐 남짓 2나 2.1 정도 성장했을 텐데 세계 경제가 3.5 성장할 때 우리가 2 했으니까 엄청나게 부진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 재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한 3.7, 3.8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도 뭐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들 걱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실제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 성장을 하는 과정에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고 건설 투자가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도 또 국내 금리, 해외와의 금리 차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자본이 끊임없이 들어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한 3개월 동안에 10월, 11월, 12월 달 동안에 환율이 한 15% 정도 절상하는 그런 이제 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뭐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나쁘다 보니까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경제 뭐 소득 양극화 뭐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는 게 작년 한 해 우리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어떻게 될 거냐? 우선은 경기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냐를 보면 대체로 우리가 뭐 출하 재고 지수로 뭐 경기 판단을 해보면 지금은 거의 턴어라운드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 대각선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면서 경기 회복 기조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서 확인되느냐? 우리 선행지수나 동행지수를 보더라도 이 끝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래서 경기는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 한번 중소기업, 대기업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경기가 나쁘고 반응도 좀 크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보시면 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나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비 한번 보시면 소비 우리나라에서 민간 소비가 한 55%, 정부 소비가 한 뭐 10%가 좀 넘어 전체가 한 60, 뭐 5%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보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소비 보시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체로 뭐 이렇게 반기 이렇게 반기를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을 걸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 작년보다 나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그렇게 크게 돌아설 거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보면 BSI는 떨어지고 있는데 단지 설비 투자 조정 압력이 마이너스지만 이렇게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비 투자를 조금 플러스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수출 증가율이 한 19%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마이너스 한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하락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수출 시장이 조금 한 5, 6% 정도 뭐 5% 좀 넘게 살아날 것 같아서 수출 시장이 살아나면 수출을 백업하기 위한 보완 투자, 재투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조금은 이렇게 플러스로 우리가 둔 이유입니다. 자, 건설인데요. 여러분들 다 관심 많으실 텐데 우선 미분양 주택을 보시면 아마 그 자료집에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지방하고 수도권 보면 지방은 미분양이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2008년도에 피크에 있던 게 많이 줄긴 줄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한 5, 6개월 사이에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뭐 별로 줄지도 않았지만은 최근에 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이렇게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주택 부분이 민간주택이 아무래도 건설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하고 민간하고 건설 전체를 나눠보면 공공이 한 40% 되고 민간이 한 60%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중요한데 이게 가격 지수로 보면 이게 우리가 믿기 힘든 상황. 물론 우리 지금 가격 지수라는 게 국민은행에서 만들어내는 게 정확하지를 못하고 미국의 뭐 케이실리 지수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교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지표라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면 이렇게 모습은 서울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게 상봉을 그립니다. 거의 두 개 피크를 한번 2008년도에 피크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이제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피크에서 지금까지에 보면 하락률을 보면 8%가 채 안 됩니다. 하락 자체가. 서울 지역 전체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강북 지역에 있는 거의 가격 지수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많이 떨어지는 거는 강남 지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8%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많이 떨어진 지역에는 거의 그 두 배, 한 15% 가까이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강남은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이 전체 서울의 가격 움직이는 모습을 좌우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요. 서울하고 강남은 똑같이 움직이죠. 레벨만 다르지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강남도 한 8%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 따라서 한 15%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근교부나 정부에서 주택 가격에 대한 정책을 빨리 내놓지 않느냐는 이 밑에 그래프들은 전국 그래프. 이게 주택 정책을 서울 강남 지역이 어떻다, 무슨 뭐 분당이 어떻다 이렇게 내지는 못하잖아요. 무슨 정책은 다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전국 지표로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겨우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주택 정책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한 보름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아마 매경에 뭐 어제 그저께 신문인가 어마어마한 큰 뭐 전면으로 몇 면에 걸쳐서 자료가 나왔을 텐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도 한 10%, 15% 더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게 뭐 진짜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 관련된 뭐 이 정부의 대책이 뭐 필요한 그런 뭐 시점이 이제 새 정부가 큰 과제를 안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건설 경기는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걸 좀 보기 위해서 건설 기성을 좀 한번 잡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이 한 40% 차지하고 민간이 한 60%인데, 이 보시면 2008년도 9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공공부문이 올라갔던 거는 이게 아마 4대강 쪽에 지출이 되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마이너스 헤매고 반짝하다가 공공이나 민간이나 할 것 없이 지금 기성이 마이너스를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최근에 뭐 기성이라는 게 결국 앞으로 뭐 1년, 2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상황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종별로 한번 보시면 공종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 건축 다 봐도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성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뭐 건설 경기 지금 상태로 가면 실적치로도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기성도 그렇고 수주도 보시면 뭐 지금 딱 보는 그대로입니다. 민간, 공공 반짝하다가 지금 다 마이너스로 2012년도 마이너스로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고, 이쪽 공종별 수주도 봐도 수주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수주가 아마 한 1년, 2년 가겠죠. 앞으로 기성으로 잡혀 나올 그런 상태. 그래서 건설 경기가 지금 상태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 투자 자체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마이너스로 되다 보니까 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건설 부분에 투자를 늘리는데, 건설 투자가 한 GDP의 한 13% 되지만 그 중에서 건설 산업 관련된 것만 뽑아내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투자 중에는 꼭 건설 산업 아닌 여러 가지가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건설 부분에 딱 국한된 것만 해도 거의 한 7%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려야 국가 경제도 살고 건설 산업도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보신 건설 투자가 지난 한 3년 동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많은 건설 업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주택 정책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건설 산업을 살려야 된다는 데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릴 건가 하는 문제인데 공공 부분이 전체 건설 투자 건설 부분의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히는 부분을 갑자기 뭐 예산 편성을 늘린다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좀 뭐 앞당겨 쓰거나 뭐 분야를 달리하거나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결국은 공공 부분은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 나머지는 예산보다는 규제를 바꾸고 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주택 뭐 중과세 이런 거를 뭐 풀어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이라든가 뭐 이건 뭐 이제 뭐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거를 바꾸지 않고는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바꿔야 될 것 중에 뭐 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지금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제가 알기로 10% 정도 뭐 아마 안쪽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들 임대거든요. 그럼 개인들 임대는 누군가요? 집을 자기 집 말고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공공임대를 일부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개인 임대인데 개인 임대라는 거는 다 두 가구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건데 그 다가구 가지고 있는 다주택 가진 사람을 다 나쁜 놈으로 청문회 할 때마다 왜 집이 두 채냐 뭐 이렇게 시작하면 이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회적인 시각도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라는 걸 우리가 항상 세제 이야기할 때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특소세라고 해서 옛날에 뭐 자동차 가진 사람도 특소세 매기고 한때는 뭐 텔레비전 사람도 특소세 매기고 골프장 가는 사람 특소세 매기고 해서 원래 세제 이상의 추가로 특소세를 매기는데 취득세가 특소세하고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우리가 양도세라고 해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데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또 내게 만들어서 그 이중 세제의 문제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뭐 왔다. 뭐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주택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건설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좋지 않습니다. 선행지수를 보고 있는 뭐 건축 허가 면접이라든가 뭐 투자 정가가 이렇게 낮은데 그럼 왜 전망을 플러스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로 오던 걸 왜 올해 플러스로 보느냐? 저희들은 여기는 정책 변수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면 아무래도 민간 건설 관련된 부분을 좀 규제를 풀고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플러스 성장을 우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수출 뭐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보면 뭐 지금 현재는 빨간 게 작년도 건데요. 유럽이나 중남미가 어려웠고 미국, 중동이 좀 아시안이 살아있었고 제품별로 보면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게 좀 살았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선박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보다 더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뭐 큰 뭐 이슈는 없고요. 요거만 전망만 좀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은 아시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안이 55% 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2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던 거는 굉장히 의존도가 줄어들어 있고 아시안의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수출 경기가 좀 좋아질 걸로 예상하는 건 아시아의 의존도가 높은데 아시아 지역이 경기가 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좀 좋게 봤다. 뭐 그건 우리 전망의 기초입니다. 자, 뭐 그렇게 보면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게 환율에 아마 관심이 좀 많으실 수 있는데 지금의 아베 정부가 돈을 찍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뭐 그걸로 뭐 기업들에게 뭐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까지 극약 처방을 쓰고 있는 게 뭐 환율에 영향을 바로 미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7, 78엔 하던 게 지금 94엔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달러당.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얼마나 지속될 건가 다들 걱정인데
저희들이 뭐 환율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IB들이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거를 평균 내서 보여주는 게 오른쪽 편인데요.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뭐 연말 되면 어떤 극단적으로 전망하는 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왔다 간 알렌 사이나이라고 하는 그 미국 IIE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당 100엔까지도 연말에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것도 거의 뭐 최고치로 가면 100엔인데 최고치로 가면 이걸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본하고 경쟁하는 산업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는 뭐 지금 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경기가 회복되면 뭐 다시 움직일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큰 뭐 이슈는 없습니다. 고용 뭐 지금은 그렇게 큰 이슈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뭐 한 3% 정도 성장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를 둘 다 작년에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작년에 다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한 5% 정도 성장 보고 있는, 요게 뭐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는 특이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좋게 보자면 미국하고 중국이 좀 경기가 우리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되면서 개도국들이 역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역시 개도국에 있는 거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좀 위험한 거는 이런 외환 시장의 불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험, 항상 중동에 진출하시는 해외 건설 많으실 텐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내수는 당분간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회복 기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